자, 술래주택 우리 예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술래주택에 나오는 주인공 수리미의 엄마 아빠는 수리미를 굉장히 딸같이 않게 남처럼 대하잖아요. 음, 이런, 어, 자신이 수리미 입장이라면 이런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이 수리미였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은지, 어떤 느낌이었을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는 좀 그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더욱 만만하게 볼 거니까 별 말을 못 할 것 같은데 한 저 정도 나이 한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그럼 뭐라고 반항? 대들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뭐 어 그런 엄마 아빠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다거나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 뒷담화를 막 많이 하잖아요. 뭐, 저 사람은 뭐, 대학도 안 나왔다, 뭐, 그냥 후진 대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너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엄마 아빠로 삼지 않고 싶을 것 같아요. 동아, 동아는 이 순례주택의 수림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순례주택에 나오는 그 수림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모질게 대하잖아요. 예. 그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일단 이 둘을 보면서 일단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해 준 게 이 수리미의 부모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분명 딴 사람들한테도 답답함을 느꼈긴 했겠지만, 이게 또 보통 사람들을 잘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저들, 음, 사람의 심리를 잘 표현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조금만 정리한 후에 말해도 될까요? 네, 그럼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부모에게 뭐를 말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그 음, 아버지가 상당히 엄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뭘 얘기하려면 이게 눈물부터 나고 뭐 이렇게 뭘 말을 이렇게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아마 그, 그 캐릭터의 문제 아닌가. 그 강한 캐릭터와 그 관계,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나.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어, 선생님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느 정도 존중해 줬다고 하는, 인정해 주면서 관계가 좀 이렇게, 그나마 이게 옛날에 완전 이거였는데, 수직적 관계였는데, 그나마 약간 기울어진 관계 정도. 수평적인 관계는 없었고, 한 번도 없었고. 그나마 엄마하고는 엄마가 그렇게 뭐 강한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엄마가 뭐라고 막 그 하시면 아이 그 아니지 이제 뭐라고는 하긴 하지만 오히려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된다고 여겨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부모와 자식의 그런 관계가 좀 이렇게 특수한 관계이다 보니까 또 이제 아, 선생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자식된 도리,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받으며 자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아까 예주가 말했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일단 솔직하게 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책 안에서 보면 왜 그렇게 됐는 건가라는 왜 그런 관계가 됐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그런 그 상황이 맞물린 거지.
그 부모하고 자식 그 부모의 탓만일까라는 부분에서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렇게 함께 있지 않고 뭐가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어색해질 수 있다라는 거가 책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 삶 속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의 어떤 그런 관계가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딸한테 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때로 이렇게 뭐 편한 딸도 있지만 안 편한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관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동아 얘기해 주세요. 음, 아까 예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딱 이 책에 나온 부모님에 대한 평가만 딱 그냥 말을 해보자면 되게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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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화가 말하는 인간적이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제가 어휘 선택이 지금 분명 음. 뭐가 느껴지는데 이걸 뭐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인간미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보통 예주? 긍정적이죠. 그래서 그러면 동화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모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되게 그 뭐야 완벽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 약간 그 허술한 면? 그럴 때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정. 정을 느끼게 했을 때 기계적이지 아니하고 정을 느끼게 했을 때 그 사람 되게 인간미 있는 사람이야라고 할 때 정을 알아줄 때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인간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동화가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하나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욕망 덩어리 그러니까 불완전한 욕망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이렇게 신과 대비되는 그럴 때 어떤 것도 이렇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아까 앞에 쓰였던 두 가지 뉘앙스는 좀 다르게 인간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적이다는 단어로 표현이 안 되면 다른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지. 네가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모의 어떤 면에 네가 주목을 한 거야? 동화가?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땐 순례주택 그러니까 그 마을에 빌라촌 그쪽 아무튼 사는 사람들은 음, 되게 남들이 봤을 때 모두가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뭐, 음, 근데 그와 별개로 일꾼들의 모습을 보고는 인간, 인간의 되게, 어휘가, 음, 안 좋은 면? 음, 되게 현실적인 모습? 음,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했어요. 음. 음, 음, 네, 음, 해줘. 네. 음, 어, 그리고 약간 제가 약간 느꼈을 때는 그 동화 말이 약간 사람들이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어, 그런 약간 남을 비하하는 말들? 그러니까 그러지 음.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생각을 이 엄마 아빠가 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예주가 지금 말하는 거, 동화가 말하는 것들의 쌤이 이야기로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음. 그리고 당위적으로 이렇게 학습해서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학습된 사회화된 어떤 그런 것 이전에 원초적 본능으로서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약한 사람을 짓밟으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자기가 더 이렇게 돋보이려고 한다던가, 이러한 원초적 욕망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그 일군 그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음, 지금. 그런 네, 느낌.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돈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어,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기심. 이 네. 내 밥그릇만 더 차지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돼.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돼. 라는 어떤 그 부분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어, 어, 이 책에 나오는 김술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김술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되게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면서 생각이 난 건데, 아까 수림의 부모님은 굉장히 원초적이고 그런 욕망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다면, 그와 달리 김술래라는 이 캐릭터는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금욕적이고 되게 현실에서 있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약간 소신이 있는 되게 줏대 있는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 책에 나오는 어 김술래 인물의 여러 가지 선택과 그런 행동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주위에 이런 할머님이 지인으로 있다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화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음, 아까 음, 그러니까 되게 1군 쪽의 상황과 완전 1군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과 되게 아까 말했듯이 되게 본능적인 그런 거를 했다면 이쪽에 술래 씨를 비롯한 이쪽 사람들은 정말 현실에서 보기도 힘들고 그런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그래서 술래 씨라는 캐릭터가 저는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이른바 군자 선비들이 그 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자의 삶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빼어난 인품 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선비들 중에 학자, 이건 아니면 그 사람들 중에 이른바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덕을 베풀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젠틀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점에서 그 뭐지?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식으로 음, 그 귀족들이 그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워. 근데 이제 여기 순례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편견이지. 편견이지만 현실인 이혼녀. 게다가 여기 세신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때밀이라고 말하는 그 세신사이고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 인생의 어떤 그런 철학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내는 어떤 그런 힘들 그런 힘들이 오히려 이렇게 뭐야
이쪽에서는 그 대립구조로 일군 그 박사학위까지 받은 좋은 명문대를 나와서 자신들이 잘난 것처럼 여겨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일군이라고 새겨진 어떤 그런 그 계층이 서로 다른데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거꾸로 어? 오히려 그 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의 어떤 그런 소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 술래 씨 같은 경우가 오히려 보여지는 어떤 그런 태도는 군자의 어떤 그런 이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기존 사회의 통념과 좀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그런 균열이 오히려 이 작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만드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술래 씨를 보면서 그의 생각에 옳다고 그래야 된다라고 어, 마음은 먹지만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냥 착한 사람은 도와주고 나쁜 사람은 벌 준다. 이 음, 정도 이 정도도 사실은 되게 많이 용기 내야 살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남의 것 안 뺏으면 다행이다. 음, 라는 게 요즘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한테도 이렇게 뭐야 베풀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야 된다라고 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저 아까 그 특히 이 작품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그걸 이제 자기의 직업, 때밀이 세신사의 그 직업과 그 연결시켜가지고 뭐 50kg인 사람, 70kg인 사람, 100kg인 사람 어차피 때 밀어줘도 받는 돈은 똑같다. 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냉장고에 뭐 라면을 최소한 뭐 이렇게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군이 나타나면서 안 채워 넣는데 이 술래씨만은 계속 그것들을 채워 넣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누가 호의롭게 대하고 규칙을 지키니까 나도 그럼 규칙을 지킨다라는 그런 정도 선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늘 그 술래씨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음. 라는 점에서 뭐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현실에서 그런 캐릭터가 과연 소설 속 캐릭터가 아닌 현실의 캐릭터일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솔직히 좀 이렇게 의문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까 동화가 하던 이야기에서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쌤이 어떤 책을 읽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있는 거 알아? 오, 네. 올해 미국 네.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트럼프야, 트럼프. 그래서 어, 트럼프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세계 사람들은 트럼프를 욕하고 이해할 수 없다지만 미국 내에선 트럼프가 또 그렇게 인기가 많나 보지.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어, 제2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도 음, 있고, 그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대다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어리둥절한 그래서 트럼프가 또 무슨 기행을 저질러 가지고 세상이 또 어떻게 막 그 혼돈으로 빠질지 어리둥절한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좀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은데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가 누구랑 경쟁했는지 혹시 알아? 바이든. 누구? 바이든?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 대통령 하려고 했다가 바이든하고 경쟁해서 진 거고 첫 번째 대통령 할 때 트럼프가 누구랑 경쟁했냐면 힐러리. 힐러리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힐러리 클린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네. 버럭 오바마였고 그 버럭 오바마 전이 대통령이 힐러리였어. 그러니까 클린턴. 음, 그 음, 클린턴의 부인, 우리나라로 치면 영부인이지,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분 여자였는데 그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가 이제 그 뭐야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사람 음, 됐으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 미국
미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는 거고 힐러리 클린턴이 상당히 이렇게 똑똑한 여자이고 어쨌든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정치인이야.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던 건데 트럼프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스님이 지금 그 어느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그러냐면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저기가 붙은 거야. 토론이. 그러면서 음,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한테 너는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 너 왜 그 세금 내역을 공개를 안 하느냐 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인 거야. 그랬더니 트럼프가 난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세금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거부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럼 너가 뭐 밝혀진 뭐 이렇게 재산을 팔고 세금을 냈는데 너 세금 낸 게 너무 조금이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너 세금 떼먹은 거 아니야라고 막 몰아붙였어.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안 낸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음, 자, 만약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집을 팔았어? 그러면 그 거기에 세금이 뭐 이렇게 10억짜리 집을 10억을 이익을 봤으면 3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네. 뭐 1,000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럼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어. 뭐 어떨 것 같아? 욕먹죠. 그러니까 욕먹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부끄러운 마음을 느낀다던가, 어? 움츠러든다던가 약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네. 트럼프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낸 거다. 그게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다. 라고 하고, 물론 이제 그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세금에 관한 그 생각이 있는 거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작은 정부.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뭐 하는 거를 싫어해. 그러니까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세금 같은 거 되도록 걷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금을 막 걷어가는 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트럼프가 정부 들어왔을 때 세금 같은 걸 엄청 깎아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금을 깎게 되면 그 누가 좋아? 국민들. 응? 뭐라고? 응? 세금을 국민? 깎아 누가 좋아? 어? 국민들이 다 네. 좋아? 그럼 세금 다 깎아야지. 세금을 국민들이 다 똑같이 내지 않는다는 거야. 세금은 누가 많이 내 주로? 부유층?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야. 부자들이. 그래서 그 세금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고 복지를 이렇게 증진한다는 얘기야. 근데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면 세금을 많이 냈던 부유층들은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리고 반면에 세금이 별로 안 거치니까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럼 복지 예산이 줄어들면 고통받는 건 누구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다는 거야. 보통의 논리가 그런 논리들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큰 정부,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로 복지 서비스 뭐 이런 걸 많이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친 데 비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세금을 줄이고 어? 오히려 그 기업들이 그냥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자. 그러면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게 그 공화당의 주장이야. 어?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어쨌든 그 논쟁이 있는 거야, 논쟁이. 민주당처럼 세금을 많이 걷게 하면 오히려 기업이 위축된다는 얘기야. 기업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면 누가 고통받는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야. 이게 공화당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공화당은 공화당 나름대로의 그 신념 체계가 있는 거야.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신념 체계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야? 그건 내가 잘나서인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기의 비결은 사람들이 그동안 어, 그 이기적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바람에 못하는 게 있었어. 못하는 게. 근데 그건 트럼프는 근데 그걸 뭐하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그 욕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표출되는 거야. 트럼프를 통해서. 아, 저래도 되는구나. 저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인기 비결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여겼어. 도덕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해버린 거야? 자물쇠를 제거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보았었는데 어쨌든 그 일군이 보여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일군 그 부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면 뭐 자기들 아파트 값이 오를까 봐 어? 그 뭐 이렇게 뭐야 다른 곳과 이렇게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 최근에 한 아파트에서 그 부실 시공 그 아파트 건설하는 과정에서 뭘 제대로 잘 저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 동아하고 예주가 사는 아파트 네가 너 새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뭐가 좀 이게 하자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럼 동아 예주 어떻게 해? 어떻게 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음,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아니 너희가 이제 새 아파트를 사서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그 새 아파트를 가서 봤더니 거기에 무슨 그 원래대로 계획대로 안 돼 있고 하자가 있고 무슨 부실한 어떤 그런 점이 있더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냐고. 계약 어, 취소? 뭐 계약을 취소하든지 또는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든지. 근데 사실은 그 건설 업체한테 요구를 해야 되잖아. 음, 그 하자나 부실 시공을 뭐 고쳐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건설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아. 그럼 사회적인 문제야 이슈화 시켜 저 건설사 나쁜 놈들이다. 저 고쳐내줘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아, 왜 못하게 하고, 왜 건설사 편을 들까? 입주민 편을 들지 않고. 같은 그게, 입주민. 어, 그게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었다는 게 알려지면 자기 집값이 떨어질 거란 얘기야. 오, 그러면 자기 재산권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리는 거를 막아서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정의로운 거잖아. 근데 그 정의로움이 자기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일로 여겨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에서도 결국은 자기들의 아파트 값을 높이는 것들이 제1의 목표. 그걸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바깥에 봤을 때는 음? 그런 그 행위, 가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이렇게 돈만을 밝히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한가운데 들어서면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 게다가 이른바 돈, 돈을 중요시 여기하는 물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그 일군의 어떤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성공이라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측면은 요 일군들의 그 중요한 특징이 뭐야? 다른 사람과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음, 일군이 부모가 갖는 특징들이 좀 있지 않아? 지금 쌤이 말했던 그런 모습 외에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열등감? 음, 열등감? 어떤 열등감이 있어?
열등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음. 의지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되게 의존적이에요. 의존 쪽이지, 그지? 의존 쪽.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의존 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존 쪽이라는 게 뭔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호야? 자기 스스로 음, 하는 걸 힘들어하고, 음,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그런, 왜 그런 거야? 나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음, 아니면, 아니면 나는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음. 네. 의존적인 게 일군 부모들 말의 잘못일까? 아니면 누구나 다 의존 쪽일 수 있을까? 예지 어떻게 생각해? 음, 또, 그, 어릴 때는 의존적일 수밖에 그러니까 덜 음, 자랐으니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에, 사회인으로서 나왔으면, 그때부터는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 근데 그러니까 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예지? 왜 성인이 되면 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음, 어.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예주야? 살 수만 있다면? 음, 네. 왜? 음, 동화는 독립적으로 살수면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살아보고 싶다고는 느끼긴 한데, 어. 솔직히 말해서, 음. 다 해주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음. 막상 독립을 하려면 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럼 동화는 이 책에서 뭐 의존적으로 살 수 있으면 살아보겠다? 아니, 그러니까 어. 이게 의지가 없으면 그냥 음. 의존적으로 살게 될 것 음. 같아요. 그러면 이 부모는 동화가 봤을 때 의지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여기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과 이 일군 부모처럼 사는 사람의 그 차이는 뭐야? 도대체 그 의지는 누군가에게는 그 뭐 태생적으로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뭐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의 기회를 놓친 거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화는? 환경의 차이? 환경의 차이? 어떤? 사실 음, 지금 성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 음, 그 성격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이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음, 환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성격 차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음. 예주가 보기엔 어때? 음, 저는, 저도 환경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그런, 그,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심어줘야 커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자, 아니면, 우리가 보다 더 이제 이 책 스토리에 좀 들어가 봐서 이 아버지 일군의 그 아버지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어떤 거야?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야? 음, 15수생, 응? 15수생인가? 그, 응, 교수하려고 응, 아직도 백수인 사람이. 그렇지. 뭐 백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시간 강사지 시간 강사. 어? 네. 시간 강사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그 아버지의 특성은 위에 누나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들 귀한 아들이야 귀한 아들. 왜?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된다.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 해서 어쨌든 뭐야 막내 아들을 얻었던 어떤 그런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애지중지 키운 거잖아.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뭐야 좋은 대학을 가서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뭐야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천차만별해. 대학의 교수들 중에 이른바 정교수, 부교수 이런 사람들은 그 대학에서 뭐 정년 퇴임할 때까지 특별히 별 문제 없는 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 정년 트랙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월급도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받는 편이야. 물론 그 기준이 이제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중상 이상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직업을 연봉을 놓고 봤을 때 중상 이상의 어떤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게 대학 교수들인데 그 교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정교수, 부교수 정도까지.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이 교수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렇게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전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야 강의는 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월급 체계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했던 사람보다 낮고 하지만 어쨌든 그 고용은 좀 몇 년 단위로 좀 이렇게 보장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수업은 계속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이 그 부모 같은 경우는 시간 강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대학 저 대학 우리가 보따리 강사로 하는데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그 학기마다 이렇게 강의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안 나와. 왜냐하면 어, 그 강의를 그렇게 많이 맡지를 못해. 그러니까 강의를 뭐 이렇게 뭐 일주일에 이 학교에서 뭐 3시간 하고 다른 학교에서 뭐 4시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3학교를 다닌다. 그럼 일하는 시간이 한 15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 15시간 곱하기 뭐 시간당 뭐 한 4만 원을 받는다. 뭐 10만 원을 그 10만 원을 받는다. 시간 10만 원을 받아도 15시간 일하면 150만 원 받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일반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어쨌든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음? 일주일에 뭐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뭐 한 달에 얼마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뭐야 그리고 이제 또 이 대학 교수들은 그 시간 강사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 출퇴근 그러니까 그 학교까지 가야 되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교통비도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학교만 간다는 법이 없고 선생님 알고 있는 분들도 뭐 광주로 대전에서 광주로도 강의 나가고 서울로도 가고 그러니까 불러만 주면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어서 교수 자리가 나면 자기가 응모해가지고 교수로 이렇게 발탁이 돼야 되는데 교수로 발탁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지. 그 선생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데 그 협력 교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직업이 있어. 그 가끔 뭐 연예인들 중에 교수한다는 사람도 있거든. 아니면 뭐 개그맨인데도 교수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그냥 그 한두 시간, 뭐몇 시간만 이렇게 강의를 나가는 어떤 그런 경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를 명예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그 교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기 어떤 그런 생계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시간 강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긴 하지만 그게 어, 자기들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기 책 사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정도지 그 돈 갖고 생활하기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어머니는 엄마는 백수, 어머니 백수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나왔지만 뭐 한 거야? 전업주부.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전업주부로서 당연히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경제적으로
자기들 스스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경제를 지탱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구한테 의존하는 거야?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쪽에서 일단 의존하고 집은 그 생활비 아빠. 또 이 아버지, 친아버지 또 고모들 그런 네. 쪽에서 이게 의존을 하잖아.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여기 가정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면 이게 모두가 해결돼. 그 독립적인 어떤 그런 게 가능해.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뭐 한 거야? 밀어준 거지. 그, 그 장래가 있으니까 미래가 보장되니까 그 잠깐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도와주기 시작한 게 한두 끝도 없는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귀한 자식인 거야. 아버지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또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아이 낳고 나서 우울증이나 뭐 체력적인 좀 문제가 있었잖아. 그 힘드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게다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음, 그럼 못 도와주는 거지. 근데 도와줄 형편이 됐단 얘기야.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 가지고 요 일군 부모가 가능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일군 부모한테 분노하는 이유, 그 아까 동화가 답답한 그 이유가 뭐야? 네? 동화 답답한 이유의 실체가 뭐야? 일군 부모를 보면서 사실 엄마가 제일 엄마가 제일 답답했다. 왜? 어떤 점이? 엄마의 판단 미스가 아닐까 싶어요. 판단 미스? 어떤 판단 미스? 전업주부로서 음, 들의 인성이랑 음, 성적을 챙기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라는 소신으로 음, 전업주부가 됐다는데, 음, 아직 아빠가, 음, 교수도 안 됐고, 음, 돈도 딴 데서 다 받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음, 거기서 갑자기 전업주부 선언을 한다면, 음, 집에 진짜 그러면 모든 돈은 밖에서 들어오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살기가 더 힘들어질 거고, 또 음, 그거를 계속 받고 살 수만은 없는데, 음, 지금 심지어 아빠가 3수생, 2수생도 아니고, 15수생 정도나 되는데, 음,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음. 업주부로서만 살고 있다는 게 좀 소름이었어요. 그러면 동화 판단은 엄마가 그 이른바 직업을 가져야 된다. 돈을 벌러 그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야 된다. 네, 동화 엄마도, 판단. 엄마도 좀 돈을 벌러 가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음, 미림인가 그 친구는 음, 공부는 잘한다 하는데, 음, 이미 성격은 음, 죽은 것 같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인성인 것 같은데, 음, 그냥 학원비 또 낼 형편이 없으면서 음, 그렇게까지 전업주부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음, 음, 같이 그거에 뛰어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주가 보기에는. 음, 어, 제가 보기에도 그런 가정 상황에서 집안일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음, 음, 근데 그 정도면 아버지도 그렇게 교수 일이 안 구해지면, 음, 뭐, 다른 일을 좀 찾아보는 게 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아버지 책임론, 아버지가 교수보다는 어쨌든 뭐 다른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돈을 벌 일을 했어야 된다. 예주는. 네, 음. 동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 예주의 생각에 대해서는. 예주는 동아는 아까 아버지 얘기는 안 했었는데. 아버지도 솔직히 답답하긴 한데, 음, 아버지는 그래도 그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15, 그래도 도전은 했잖아요. 음, 근데 엄마는 도전도 안 하고 그냥 음,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프다, 음, 일도 못한다, 우울증이다, 이러면서
남들 다 의심하고 음, 그럴 바에는 그냥 음, 일하는 게 낫지 않나. 동화는 엄마 캐릭터 어쨌든 더 문제가 있다. 네. 아니, 어, 근데 아빠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엄마가 더, 어. 예준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만 그 어떤 캐릭터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그 포커스를 맞춘다면 예준은 동화 생각에 동의? 아니면 하나만요? 한 명만요?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더 문제인가 하고 어,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둘 다 문제지. 둘 다 문제인데 그렇구나. 선생님은 엄마가 과연 문제일 건가라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엄마가 문제일 수 있지만 엄마는 사실 자기 역할 다 한 거 아니야? 음, 집에 살림하고 음, 애들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그것도 보면서 너무, 어 동아 에이, 분명 저희 집도 좀 제가 아무렇게나 음, 해놓고 하긴 하는데, 음, 이렇게 3인칭 시점에서 그렇게 보니까, 음, 와, 무슨,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음, 그것도 그거대로 좀 답답했는데, 음, 만약에 저라면 음, 일한다고 나가고, 음, 집이 더러워진 꼴을 한번 보고 살아보도록 하는 게 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아무 말 없이 하는 거 아닌가. 그 집이 그 집안일 같은 거나 이런 음, 혼자 다 감당하잖아요. 음, 그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건. 음,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도 있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형편이 안 되면 그 규모를 줄여야 되잖아. 살림의 규모를, 수준을. 근데 이 사람들은 수준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야. 어? 그리고 자기들은 아까 선생님이 뭐 중상이라고 그런 표현했었는데, 중상 이상의 삶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그 첫째에게 그렇게 과외를 열심히 시키고 뭐 한 것들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성공을 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더 높게 나가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버는 돈이 없으면 당연히 뭐해? 살림 집도 줄이고 싼 데로 가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과외도 시키지 말고 이랬어야 되는데 남 돈 갖다가 막 쓰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야? 문제의식도 못 느낀다는 거야. 뭐 고마운 것도 아니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태도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자,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게. 다른 차원에서. 자, 선생님이 최근에 엠마라는 영화를 봤어. 프랑스 영화야. 영국이었까, 영국. 영국의 지방 소도시의 귀족 집안의 딸이야. 네. 아버지하고만 살아. 근데 그 여자가 하는 일은 아주 쾌활하게 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중매서 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누구와 만나면 좋겠다 해서 짝지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파티 열어주고 어? 그게 일이야. 그 사람 관계하는 어떤 그 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하지 않아? 돈 버는 일 하지 않아. 왜? 아, 돈도 안 얻어요? 뭐라고? 돈을 안 받아요? 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중매가 이렇게 무슨 결혼 준비업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 뭐야 누구는 누구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연결해 그냥 그게 주고 하는 거야. 와우. 그 파티 열고 사교 파티 열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영화는 뭐 그런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 거지. 다른 각도에서 그 사람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 늘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은 파티하고 관계 맺고 이렇게 논다는 얘기야.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
그럼 만약에 이 일군 부모가 일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귀족 집안의 아들 딸이다. 라고 설정한다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 아버지가 망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서 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이 외할아버지가 좀 더 잘 살았다면 잘 사는 집안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 일군 부부의 삶이 특별히 문제일까? 동아야? 없죠. 문제 없다고? 아이, 음, 그러니까 너무 어. 지금 처한 상황에 비해 비싸게 구는 건 맞는데 음. 문제가 없을까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그거야. 자기의 형편과 관계없이 자기가 가족을 꾸렸으면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아 누가 서포트 해주는 부모가 도와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굳이 자기가 돈 안 벌고 어? 그런 삶을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가? 예주 어때? 음, 부모님 널 도와준대.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을 많이 해서 네가 특별히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그냥 그 돈에 의존해서 너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거야?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생계를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어쨌든 너의 가정이었던 그런 삶은 어쨌든 자기들 스스로 꾸려나간다고 생각해? 근데 돈이 있으면 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내가 음. 본 돈이냐 남의 돈이냐 그건 굳이 중요하지 않다. 어? 돈이 있는 그러니까 게 중요하지. 아, 돈이 있고, 아, 근데 본인의 살림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가족의 지원을 받는 거는 좀 무리인 듯한데, 음, 처음부터 그냥, 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음, 네, 그 관리만 잘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다. 동화가 기본, 볼게. 음, 기본 자금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준 그런 돈은 뭔가 음, 그 돈을 발판으로 이제 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갖거나 음, 아니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음. 음,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동화는 그 발판으로 삼아 어쨌든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 언젠간 어차피 떨어지니까. 그 돈이 언젠가 어차피 떨어지니까 네. 떨어지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아도 사람이 음, 진짜 백수처럼 살기는 음, 힘들 거라 보거든요. 뭔가 음, 하는 일 없이 사는 거는 좀 음,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동화 여러 가지 있어.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삶의, 동화거든. 네, 예주 삶의 어떻게? 변화는 계속 아, 있어야 되니까. 예주 어떻게 생각해? 음,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동화 입장이래. 예주는. 저는, 음, 근데 약간 금수저들 보면은 그렇지 금수저들 보여. 다 그냥 그런 기업, 음, 그러니까 본인 손으로 음, 본인이 직접 해서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음, 다 위에 가족분들이 한 거니까. 음. 어, 저는 예, 약간 동화 말이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금수저가 뭐 어떤 그 그러니까 사장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음, 그런 거를 거기에 사장에 이렇게 대물림을 하지 않고 음. 다른 회사에 가서 인턴으로 그냥 이렇게 시작한다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동화가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어때 동화 같아 봐. 봐. 예주는 그렇게 이해했다는데 동화 네 얘기를 그런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동화는 자기가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삶이 너무 그렇게 하면 음, 심심하게 끝날 테니까 음, 그래도 뭔가 하나는 해냈다 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음. 해줘. 음, 음, 모르겠어요. 그래. 뭐 쉽지 않은 부분이.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동아하고 예주한테 누군가가 너넨 금수저 아니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어? 뭐 금수저인지 어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점에 있어서 어, 이 사람들이 단지 그 뭐야 분수를 몰라서 분수를 몰라서 그리고 남이 특히 이제 문제지 외할아버지의 집인데 자기도 외할아버지는 뭐 비루하게 살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 이렇게 떳떳하게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데 그들은 왜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를 못 느꼈는지. 아니면 내가 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난 그리고 아까 동화 보기에는 뭐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한 번도 음, 해본 적이 없는데. 난 약한데. 나하고 그런 일은 난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진 어떤 그런 그 뭐 타고난 아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실제로 요즘 우리 사회에 이제 이른바 문제가 되고 있는 캥거루족. 어? 캥거루족이 뭐야? 엄마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음, 캥거루족이 심지어는 뭐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예주가 어렸을 때는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들 또는 증조 할아버지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가난했었어. 그래갖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그 부를 일군 거야. 쭉 이렇게 성장해 간 거야. 그 끝물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야. 그 끝물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근데 지금 여러분 세대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세대가 선생님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 살아. 돈을 더 많이 벌어. 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여러분이 살게 된 시기는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 성장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꺾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 할아버지가 이때 태어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부모가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뭐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음, 어?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녀들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가는 거야,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보다 뭐라는 거야, 이 자녀가 오히려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야. 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유가 이 자녀 세대가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성장의 어떤 그런 곡선이 그 시대마다 그 시기마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20, 30대들이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그리고 부모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금 그 부모들이 살던 아파트 같은 경우가 부모들이 살던 아파트 1억에 샀는데 그게 10억이 돼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 부동산값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돈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있겠지만 근데 자녀 세대들은 월급 받아갖고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모 세대가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돈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뭐 한다는 거야? 도와준다는 거야.
거기다 플러스 옛날에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그 몇 남매 나오셨어? 예주는? 저희 이녀, 일남 이녀. 일남 이녀? 네, 세남매? 네. 외가는? 외할머니 할아버지는? 외가, 외가는 일남이요. 이 두 사람? 그 저기는 그 가족 계획을 그 정부 방침에 따라 잘했네. 거기는. 저요? 아빠네는 몇 명? 음, 이남 일녀. 세 명. 네. 엄마네는? 엄마네는 엄마랑 이모. 두 명. 네. 그래.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부모님이 다섯 명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 다섯 명을 낳았으니까 부모 갖고 있는 재산을 쉽게 말하면 다섯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 음. 근데 요즘은 동화 같은 경우는 외동이지. 네. 그 예주 같은 경우도 둘이잖아.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한 명이나 두 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또 뭐 한다는 거야. 많이 물려받는 경우에 그 부모 재산 갖고 자녀들이 살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세대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야.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번 돈을 다섯 명이 날아가는 경우와 어? 아니면 뭐야 두 사람이 번 돈을 한 명이 갖는 경우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러한 그 세태들을 기본으로 한 이야기 아니겠는가. 음, 아, 근데 이제 유은실 작가는 이 작가의 시각은 뭐야? 작가의 시선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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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피하지 음, 말자. 응?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겉모습만 보고 판단이 말자. 예주. 음, 너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다? 양산한 사람 많다. 자, 그래서 이 책 그 마지막에 그 작가의 말 247쪽 두 번째 문단 코로나19로 거기 읽어볼까 누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 오랫동안 아껴온 이름을 꺼내 순례주택을 썼다. 세대가 망가뜨린 지구별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는 어린 순례자들에게 미안하다.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나 브랜드로 사람을 구별 지으려는 어른들의 모습은 어린 순례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싶을 만큼 부끄럽다. 거기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나 브랜드로 사람을 구별 지으려는 어른들의 모습 이게 누구인 거야? 엄마, 아빠? 여기 읽은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와 빌라촌 를 이렇게 구분지었던 또 그런 모습들 그들이 이제 빌라촌에 오게 되면서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이해가는 그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의 쓰임 입장에서의 어? 한계는 이 책에서도 결국은 그 순례주택에 있는 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그 청소하는 아줌마 얘기 나오지? 그 청소하는 아줌마를 엄마가 무시했었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도 이 동네 네. 뭐 건물 갖고 있더라. 뭐 자식은 뭐더라. 그랬더니 네.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근데 왜 그런 일을 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동화가 아까 말한 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근데 그 얘기에 함정이 있어. 그러면 그 음,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 때미는 이 순례 씨가, 가난한 삶이면 무시해도 돼? 아니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게 고민스러운 거야. 그 장애인들 중에, 자폐 그 장애인들 친구들 중에 되게 그 천재적인 친구도 있는 거 알아? 뭐 한번 뭐 네. 다 외운다던가 막 이런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들 중에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야 돼. 근데 거기에 되게 슬픈 함정이 있어. 그들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 그 장애인이 역경을 음, 딛고 성공했어. 그 자폐 장애인인데 한 번에 그 천재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사람이 누굴까? 어, 일반 그, 장애인들, 일반 뭐, 자폐아들이 더 힘들어. 그 사람들 때문에. 왜? 다 그런 줄 알아서.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너도 저 사람처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어. 너도 해야 돼.를 강요하는 거야. 사회적 시선이. 그런 압력을 준 거야. 자폐아라고 하면 뭐라고 남들이 그래도 그 천재적인 게 있잖아. 그 걔의 천재성을 한번 찾아봐 이런다는 거야. 근데 자폐아들 중에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귀하다는 거야. 희귀하다는 거야. 근데 다른 자폐아들은 그런 다른 자폐아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냐는 얘기야. 이러면서 비교되면서 더 한 번에 또 한 번의 그 상처를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어떤 그런 슬로건이 바뀌었어. 장애 그 운동이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장애도 그냥 사람의 삶의 형태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냥 그걸 그대로 뭐 해주는 사회?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 아니겠냐. 근데 음, 장애를 자꾸 극복의 대상으로 여긴다던가, 그래서 그거를 요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반성, 이런 것들 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순례주택의 작품이, 물론 이 작가가 그런 의도로 갖고 쓴 건 아니야. 근데 자칫 잘 못하게 되면 뭐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뭐 부자가 될 수 있다. 겉보기와 달리 이 사람들이 더 알짜다, 더 낫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착시, 잘못된 환상 이런 것들을 심어 주는 것들이 아닌가. 어? 그리고 사실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이런 순례 씨 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라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 이 책이 어쨌든 통쾌함도 가져다 주고, 뭔가 이렇게 멋진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도 가져다 주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다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래 순례주택이면 누구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원래, 원래, 순례씨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례씨 이야기는 거의 못하고 일군 얘기만 열심히 했네, 오늘. 자, 그래서, 근데 쌤이 오늘 일군 얘기를 열심히 하면서, 쌤의 고민이 좀 풀렸어. 쌤이 여러분들 이 책과 관련돼서 다음 주 글쓰기 과제를 둘 중에 뭘 내야 되나 쌤이 계속 고민했었거든. 하나는 그냥 네. 매번 썼던 독서감상문을 쓰자 인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순례 씨에 관한 부분만을 모아서 인물 소개글 쓰기. 그러니까 플래시요? 순례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례라는 인물 그이 책의 스토리 전체 중에서 뭐만 뽑아서 순례라는 인물을 뽑아서 순례라는 인물의 철학, 어? 뭐 순례라는 인물의 인생관, 응? 어, 순례라는 인물의 어떤 인생사 등 이 책의 내용의 어떤 그런 구성들 중에서 순례 씨의 뭐 연애, 뭐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그 순례 씨의 속에서를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순례 씨 얘기를 많이 하면 쌤이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독서감상문을 쓸까 막 그랬었는데 다행히 순례 씨 얘기를 거의 안 해가지고 어, 이제 고민이 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어, 순례주택에 여러분들이 누구? 네. 순례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글을 쓸 거야. 근데 뭐 1번, 2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동화나 예주가 또 살다 보면 자기소개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야 돼. 너네가. 그 동화가 동화 소개서를 쓰고 예주가 예주 소개서 쓰는데 동화 예주 소개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 순례시 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쓰는 거지. 순례라는 인물을 그래서 순례주택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순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평가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순례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 책에서 정보를 잘 수집했나. 그래서 그 순례시라는 인물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잘해서 서술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제대로 잘했나가. 요 부분들이 요런 부분들이 이제 글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물 소개글 쓴 거 한번 뭐 참고해도 괜찮고 어쨌든
그런 그 틀에 슬래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글을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3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슬래시, 그렇지. 슬래시는 뭐뭐인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순례주택에 사는 순례씨는 뭐 나이가 현재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뭐뭐한 상태입니다. 뭐 누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례씨에 대해 쓰면 되지. 왜 동화 1인칭 쓰고 싶어? 아니, 그냥 어, 갑자기 궁금했어요. 가능해. 1인칭을 쓰려면 여러분이 순례씨가 되어서 어, 제가 하는 일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가능해. 자기소개 글 같은 거죠? 뭐라고? 자기소개 같은 거. 자기소개서 순례씨 입장에서 자기소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순례씨라는 인물 소개글 써도 되고 그럼 어쨌든 소개글 쓰는 게 그 핵심이니까. 또 질문 없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음. 계세요.